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DMZ 포럼 평화운동 협력 세션 군비축소와 인간안보 사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혜입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으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환영하고요. 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틀간 펼쳐지고 있는 DMZ 평화 포럼의 첫 번째 날입니다.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의 평화가 도래하는 그날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애써주시는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평화에 대한 담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도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세션은 군비축소와 인간 안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좌장님들과 연사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전쟁 없는 세상의 이용석 활동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음 발표를 맡아주실 국제평화국 조르디 칼보 루판네스 부의장님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Hello, can you hear me well? Hello. 네, 다음은 클로에 뮬러웨더 댈러스 연구소 연구원님 온라인으로 발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Hi, nice to meet you. 네, 다음으로는 토리 베테만 미국 친후봉사회 정책 애드보커시 코디네이터님 역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Hello, thank you for joining us. 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팀장님 현장에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세션의 좌장님과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021년 DMZ 포럼 평화운동 협력 섹션 군비축소와 인간안보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았고요. 평화운동 단체 전쟁 없는 세상에서 활동하는 이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DMZ 포럼에서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이 주관하는 세션이 3개가 열립니다.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군비축소와 인간안보, 그리고 같은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종전평화 3개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오전에 군사기지와 지자체, 주민평화운동 세션이 열립니다. 내일 오전 세션도 꼭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군비축소와 인간안보 세션에서는 4명의 발표자분들을 모셨습니다. 각각 12분 정도 발표를 듣고 난 뒤에 참여하신 분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의 발표자를 소개를 제가 먼저 드리고 발표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국제평화사무국 부의장인 조르디 칼보 루네판스님입니다. 조르디 칼보 루네판스님은 댈러스 연구소에서 코디네이터이시기도 하고요. 세계 여러 대학에서 군비 지출과 무기 거래에 대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전세기 군사비 지출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댈러스 연구소의 연구원이자 활동가인 클로에 뮬러웨터님이십니다. 군사비 지출이 국가의 무력 분쟁 개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이어서 군사화된 대응이 기후위기를 가속시키는 모습에 대해서도 또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비 감소의 방안으로서 평화배당금에 대한 소개를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미국 친후봉사회 정책 애드보커시 코디네이터인 토리 베테만 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압도적으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 군사비 지출 축소를 위해서 미국 내 평화활동가들이 평화운동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표자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팀장님이십니다. 한국이 발표에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한국이 지속적으로 군사비 지출이 꽤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남북관계 측면에서 좀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한국의 군사비 지출에 대해서 한국의 평화운동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조르디 칼보 루네판스님의 발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제게 이런 기회를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의 발표는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이 군사비 지출이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밀리터리 스펜딩, 즉 군사비 지출에 대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조 달러 정도의 GDP의 2조 달러 정도의 군사비를 지금 현재 지출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전 세계 GDP 2.2% 정도를 이제 군사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지출만이 사람들의 뭐 생활 향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군사비 지출을 하는 국가로서, 그리고 2위는 중국, 3위는 인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2, 3위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군사비를 다 합친 것보다도 미국이 지출하는 그 군사비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왜 많은 그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제는 10% 정도를 오히려 또 증강을 해서 더 올려서 이제 군사비를 더욱 늘리고자 하고 있는 그런 목표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군사비를 다른 분야에다 쓸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보건이라든지 다른 이런 유용한 부분에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다른 또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빈곤 해결, 교육 이런 부분에 이런 막대한 군사비를 쓰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2001년 전 세계에 그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의 군사비 지출이 이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로 증가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군사비 증가로 인해서 과연 그 이익을 본 집단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먼저 군사와 기업이 합쳐지는 그런 군사기업 복합체들이 오히려 이런 군사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국가 보안이라던가 안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향상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복합체들의 배를 불려준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무기 업체들이 이런 군사비 증가에 따른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 또 군대를 위한 뭐 공공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취득을 하고 있고요. 제가 대학에서 이제 이 군사비와 또 경제 와 관련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군사비가 늘어나면서 최대 수혜가 되는 그 부분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특히 이런 무기 업체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고요.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군사비로 인해서 이들의 수익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정부로 하여금 더 많은 돈을 군사비에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면서 로비스트들도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행위들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 있고요. 더 많은 군사비가 지출이 될수록 결국에는 이런 무기업체들이나 군수업체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돈들이요.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감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나토 회원국들 같은 경우 공공자금 예를 들어서 뭐 한 2%의 GDP의 2% 정도 되는 자금을 다 이 군사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이익을 받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무기업체들, 군수업체들일 뿐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의 무기업체들이 그 미국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군수업체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기 같은 경우는 그 무기를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그들의 비즈니스를 이어가는 이러한 업체들 전쟁에 쓰이는 이런 무기들을 만들어서 무기를 만드는 이런 행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기들은 테러에도 계속 쓰이고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전쟁에서도 계속 이런 무기들이 쓰이고 있죠.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러한 군사비 증가가 결국에는 그 우리의 국가 안보라던가 이런 것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문제 이런 것
에도 다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무기를 생산하고 제작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그 나치 지도자인 아돌프 아이히만을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학살을 즐긴 괴물이 아니라 한때 나치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유대인 학살을 실행에 옮긴 비교적인 평범한 사람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평범한 관료였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결코 그 정상적인 관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기를 만들고 개발하고 제조하고 이런 것들도 정상적인 활동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군사비 증가의 핵심에 있는 군산복 갑체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우리가 무기를 만들고 팔고 사고 유통하고 이런 과정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히틀러 나치 시대 아돌프 아이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좀 더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션은 줌과 유튜브로 동시에 중계가 되고 있고요. 줌이나 유튜브 채팅창에 이 발표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발표가 끝난 뒤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클로에 뮬러웨터님의 발표입니다. 이어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Hello everyone. I would like to thank the organizer.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DMZ 포럼에 참가해서 기후변화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흥미로운 발표를 하신 연사분들과 함께 패널 토론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의 핵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사비 지출이 무력 분쟁에 대한 국가의 개입 결정을 어떻게 촉진하는가. 둘째는 군사화가 기후 위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자 마지막으로 평화 배당금의 조성이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기회인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로 군사비 지출이 어떻게 무력 분쟁에 대한 국가의 개입 결정을 촉진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저는 델라스 연구소에서 사회 군사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군사 경제 사이클 이론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 이론에서는 군사비 지출이 군사화 과정의 첫 단계이며 또 군사 연구개발, 군수산업, 무기거래 그리고 이들 분야에 대한 민간 자금 조달로 이어진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 군대는 군수산업에 강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군수산업은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군수산업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신무기를 개발해 시장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한편 이 업계의 생산 규모는 기존 은행들의 금융 서비스에도 의존합니다. 금융기관이 없으면 일부 기업의 부채 수준이 75%까지 높아질 수 있어서 군수산업이 현재 생산량의 4분의 1만 세계 무기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사회의 이러한 군사화 과정은 직접적인 폭력, 무기 사용 및 무력 분쟁으로 이어지며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정부의 결정을 촉진시킵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망치뿐이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군사 경제 사이클의 역학관계는 악순환의 역학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련의 원인과 결과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순환고리를 형성하며 부정적인 영향이 자신을 낳은 원인에 먹이를 공급해 증폭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 사용과 군대의 배치는 무기의 개선과 병력 훈련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게 되며 이는 매년
군사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으로 이어져 새로운 순환 주기를 허용하고 사회의 군사화 과정을 강화합니다. 이제부터는 군사 경제 사이클의 역학 관계에 관한 제 박사학위 연구의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사 경제 사이클 이론의 근거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1949년에서 2019년 기간에 걸친 170개국의 군사비 지출, 무기 수출입 및 무력 분쟁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군사비 지출 및 무기 이전 관련 데이터는 시프리의 자료에 따른 것이며 결과는 군사비 지출이 늘어날수록 무기 수입이 증가하고 무기 수출이 증가하고 또 군사비 지출이 늘어날수록 국가가 무력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무기 수입이 증가할수록 국가가 무력 분쟁에 개입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편 무기 수출 규모와 죄송합니다. 몇 가지 연구 관계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한 국가의 군사비 지출과 무력 분쟁에 해당 국가가 개입할 확률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 관계의 경우 군사비 지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가 무력 분쟁에 관여할 확률은 6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군사비 지출 수준이 낮아질수록 감소합니다. 군사비 지출이 전무하다면 국가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무력 분쟁에 개입할 확률은 0이 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한 국가의 무기 수입과 무력 분쟁에 해당 국가가 개입할 확률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 관계를 보면 패널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무기 수입이 최고 수준에 이르면 국가가 무력 분쟁에 개입할 확률이 40%에 이르며 무기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무력 분쟁 개입 확률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170국의 70년의 데이터로 수행된 패널 분석의 주요 결과는 군사 경제 사이클 이론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비 지출은 국가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무력 분쟁에 개입할 확률을 높이며 무기 수입 또한 그러한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요컨대 사회의 군사화가 심화될수록 무력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 내지 용이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기술적 데이터, 다시 말해 전 세계적으로 군사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합니다. 실제로 군사비 지출과 무기 이전 규모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향후에 더 많은 무력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군사뿐만이 아닙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군사화가 기후 위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묻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발표의 두 번째 쟁점으로 이어집니다. 군사화는 기후 위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데이터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직관적입니다. 예컨대 군용 지프의 연비는 4리터의 연료로 6에서 12km를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인 반면에 일반 승용차는 4리터의 연료로 10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일부 문헌에서도 군사화와 기후위기 사이의 연관성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로포드의 논문에서는 미국 국방부가 미국 최대의 석유 소비자이자 세계 최대의 석유 산업 소비자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언급했던 패널 데이터 분석에서는 GDP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한 국가의 군사비 지출이 늘어날수록 CO2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군사화가 기후위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6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인 군사활동, 둘째, 무기시험, 셋째, 무기 생산, 넷째, 무기 수송, 다섯째, 전쟁, 그리고 여섯째는 전후 시기입니다.
군에 의한 환경 파괴는 군대의 통상적인 활동 중에도 발생합니다. 예컨대 군사 훈련을 실시하거나 국내 및 해외 군사 기지를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자원과 에너지의 이러한 소비는 오염으로 이어지며 그러한 군사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유독성 폐기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군에 의한 환경 피해는 특히 핵실험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지만 새로운 무기의 연구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 피해는 오염, 산림 파괴,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의 손실로 이어지며 유독성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무기 생산 또한 공급망 전체에 걸쳐 또는 최종 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원자재, 자원 및 에너지의 추출과 관련된 피해를 포함한 수많은 다양한 환경 피해를 야기합니다. 무기 수송 역시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과 결부되며 이에 따라 오염을 발생시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문에서는 특히 군용 차량과 관련된 사용량이 높습니다. 전시에는 군사 작전에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로 인한 환경 피해와 더불어 군사 배치와 공격으로 산림 파괴, 서식지 손실, 물과 농경지의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후 시기는 재건을 위한 자원과 에너지의 수요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투 중에 폭발하지 않은 지뢰와 폭탄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과 자연 모두의 위협으로 남게 됩니다. 군사주의와 기후위기 사이의 연관성은 댈러스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처럼 더욱 광범위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 위기가 근본적으로 전 지구적 위기인 반면 안보 솔루션은 각국의 국경 방어를 위해 설계된 것이기에 그러한 초국경적인 도전의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안보 개념에 기반한 국가 안보 모델과 군사주의적 해결책은 인류가 현재 직면해 있고 또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에 의한 환경 피해는 평시와 전시 모두 발생하며 군사경제 사이클의 각 단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군사화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결정 요인 중 하나라고 가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군사화를 기후 행동의 시급함을 경고해주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본 발표의 세 번째자 마지막 쟁점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평화 배당금은 어떻게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가? 이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우선 평화 배당금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 평화 배당금이 아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평화 배당금은 군사비 지출의 감소로 발생하는 경제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군사비 지출 감소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도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군사 R&D를 민간 R&D로 재전환하고 군수 산업을 민간 산업으로 전환하고 또 무기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식의 군 병력 감축, 군사기지의 폐쇄 및 재편, 무기의 폐기 및 제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군사비 지출 감소에서 파생된 경제적 자원이 인간의 기본적 필요 충족을 위한 재원 조성에 분명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들은 우리가 군사경제 사이클의 역학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군사비 지출 감소를 통해 전체 시스템의 개선과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의 건설로 이어질 수 있는 일련의 원인과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비 지출 감소분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 충족을 위한 사회 공공정책의 재원 조성뿐만이 아니라 생태적인 전환에도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 평화 배당금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적인 군사비 지출 감소가 의미하는 기회를 설명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가설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 예산의 기회 비용은 실로 실제적인 것입니다.
2019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1조 9,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예산이 3.2% 감소한다면 2030년까지 초중등 보편 교육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매년 1,000억 달러가 감소하면 기후변화와 적응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2030년까지 말입니다. 세계 군축 캠페인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10% 삭감을 촉구하고 있는 이 캠페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2019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1조 9,200억 달러였습니다. 이 비용이 10%만 감소하면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의 건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빈용 개념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소수의 사람들이 전쟁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 우리 모두는 평화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흥미로운 발표해 주신 클로에 뮬러웨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군사비가 증가되는 것이 어떻게 무기 수입과 수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게 또 해당 국가가 무력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실증적으로 함수 도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환경 파괴를 전쟁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과정에서 혹은 전쟁이 끝나고 전후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이 기후위기가 군사주의적인 대응에 의해 심화된다는 것을 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평화배당금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 세션을 통해서 처음 듣는데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였고 아직 가설 단계라고 하지만 그 군사경제 사이클의 악순환을 선순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우리에게 좀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트리 베테만님의 미국의 군사비 지출 관련된 내용과 그에 대응하는 미국 평화운동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Hi, everybody. My name is Tori Bateman, and I am the policy leader for th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We're a 100-year-old Quaker organization that works on peace and social justice issues in over 15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it's really great to be here with you all virtually today, talking about the amazing work being done globally on disarmament and human security. Today, I'll specifically be sharing about the United States' military expenditures, why it's such a problem, and some of the ways that activists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are pushing back on the exorbitant spending levels. And the United States is a really interesting case study for military spending because of the enormous size of the defense budget and because of our military footprint around the world, which makes it a key target for those of us who want to decrease military spending. Compared to the rest of the world, the United States' level of defense spending is astronomical. In 2019,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made up 38% of global military spending, according to data from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despite making up only about 4.2%. 그리고 2020년에 수치는 더욱 올라갔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파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많은 돈이 미국의 그 안보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 그 미국의 국방비가 얼마나 엄청난지 굉장히 알 수 있겠죠. 2021년 국방 예산에 130만 명 이상의 현역 군인과 80명의 예비군에 대한 재정 지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비 예산으로도 다른 그 우선순위 그 정책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적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파란색 파이 부분이 우리가 얼마나 적은 돈을 지금 국방비가 아닌 다른 부분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예비군들과 그리고 또 현역 군인들에게 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전투기라던가 아니면은 전함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그 등의 침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쓰였죠. 그리고 미국은 외무 정책에 있어서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한 군사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걸쳐서 그 전투기에 쓰이는 그 돈도 계속해서 증감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서한에도 요청한 서한에도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군사비를 대신해서 이것을 다른 우선순위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에 쓰이게 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굉장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평화 구축 그리고 지역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테러리즘을 퇴치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결과도 그 비용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군인들의 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이라던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러한 국방비가 쓰이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트레이드오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예산도 지금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는 순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증가를 시키지 않고 이 부분을 다른 부분에 쓰게 된다면 초중고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기나 전쟁 이런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우리 지역 사회라던가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최초로 락다운을 실행했을 때에도 이러한 국방비를 이 락다운을 지원할 수 있는 곳에 쓸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F-35 전투기의 대수를 더 증가시키는 그런 예산안을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키기를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한 집중을 하기보다는 사실 다른 이런 국방비에 쓰이는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빈곤으로 또 주거 문제 아니면 직업 문제로 지금 힘든 생활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계속해서 더 많은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회를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역사회 그래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제 흘러 들어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집단에서 이러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지금 퀘이커 정신에 입각해서 지금 저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이런 단체들이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를 이제 요구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비 예산 삭감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의 그 군사화, 사회 전반적으로 뭐 외교 정책 등에 있어서도 군사화를 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은 전 세계를 바꿀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 중심의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지금 우선순위를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바가 뭐 스페이스 뭐 그 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폐지를 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군사와 관련된 정책들도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축소를 하는 그 방향으로 가자고 지금 요청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방비를 10% 정도 그 감축시킬 수 있다면 그 빈곤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10% 삭감을 우리가 그 제안을 입법화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그런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예산안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군사비 지출에 계속해서 쓰일 것인지 다른 그 2021년에는 한 6천억 이상이 지금 그 우선순위 정책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는 한 1.7% 정도의 소폭 인상된 그 국방비 그 증가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것도 어떻게 될지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 군사비를 삭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잡아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올해에는 한 1,200억 달러 정도만 이제 증가를 하는 그 방향으로 지금 바이든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해야 할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테러나 아니면 전쟁과 같은 곳에 우리의 자원을 투자하기보다는 이러한 자원을 다른 곳에 전용을 함으로써 그리고 또 군사주의적인 태도나 뭐 그 국방 예산 부풀리기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우리가 그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미국은 군사비 지출에 있어서 일종의 거대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직체는 인종차별적이고 군사화된 대의정책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죠. 전쟁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돈을 보건이나 주거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기후변화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실존적 위협이 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들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국방비 삭감을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해 나갈 거고요. 행정부와 의회의 비대해진 예산을 억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미국의 군사비가 어떤 방식으로 책정이 되는지 그리고 미국의 군사비가 미국 국내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미국 평화활동가들의 외침이나 주장은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저희 한국의 평화활동가들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올해 4월에 진행했던 세계 군축 행동의 날 캠페인에서 군사비를 삭감해서 인류가 당면한 위기인 기후 위기라든지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이 진정으로 평화를 위한 일이다 이런 구호와 주장을 외쳤는데 그런 면에서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평화활동가들의 활동이
미국의 군사비 삭감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저희도 또한 그런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팀장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수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포럼을 준비해 주시고 또 시차에도 불구하고 멀리에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군사비 지출과 지출의 문제점 그리고 평화운동의 활동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국 군사비 지출의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1년 올해 국방비 역시 52조 8,401억 원 규모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2000년대 이후 국가 총 지출의 약 10% 정도를 차지해 왔는데요. 2021년부터 25년까지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약 총 300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4년에는 국방비가 6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병력 운영과 전력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전력 운영비와 무기 획득 등 전력 증강을 위해 사용되는 방위력 개선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국방비 중 전력 운영비는 약 70%, 방위력 개선비는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방비는 연평균 7%씩 증가를 해왔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약 5%, 박근혜 정부의 증가율이 약 4%였던 것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증가율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을 기조로 강한 국방력 건설을 강조해왔고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 전작권 조기 전환, 방위사업 육성 등의 국정과제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 아래서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액되어 왔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면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던 것과 2019년 노르웨이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라는 아인슈타인의 통찰을 언급하는 등 한반도 평화 비전에 대해 국제사회에 밝혀온 의견과는 상반되는 행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방개혁 2.0과 국방백서 등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 같은 잠재적인 위협, 그리고 초국가적이고 비군사적인 위협 등 전방위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명분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 해석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에 이런 위협 해석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만 귀결되는 것이 현재 큰 문제입니다. 남한의 군사력은 이미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한국에게 현존하는 위협인지 더불어서 군비 경쟁으로 이웃 국가와 상대할 것인지는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감염병, 자연재해 등 비군사적인 위협에 대해 왜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자원 아래서 군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국 국방비 증액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전방위 안보 위협론은 전면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입니다. 2013년부터 8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 무기 수출은 세계 9위, 무기 수입은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미국산 무기를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방위사업청이 2006년에 개청한 이래
2018년까지 약 35조 원을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국의 2020년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은 2.8%로 군사비 지출 순위 상위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소위 주변국으로 일컬어지는 일본이 1%, 중국이 1.7%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한편 한국의 2019년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의 위기와 군사비 지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초유의 재난 위기를 겪고 있고 심각한 경기 침체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전 세계의 군사비 지출은 2.6% 상승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금액들을 지출해 왔지만 정작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첨단 무기와 군사력 증강에 사용하는 동안 신종 감염병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보다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들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숫자 상위 10위 중 미국, 인도, 프랑스, 러시아, 영국은 군사비 지출로도 상위 10위 안에 드는 국가이며 핵 보유국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경기 침체 상황에서 5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을 군비 확장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한편 작년에는 작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세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 예산 약 1.8조 원을 삭감했습니다. 한국은 방역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데 이어서 전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군사비를 삭감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는 매우 반가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무기 획득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라 계약 연기 등으로 지급 일정을 미루거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출하지 못한 사업 예산을 삭감한 수준이었습니다. 국방부가 해외 무기 도입에 차질이 없다라고 발표한 이유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일례로 추경을 통해서 2020년 예산 대부분이 삭감되었던 해상작전 헬기 획득 사업에 올해는 약 3,700억 원이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비는 올해 또다시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공공의료, 기초생활보장, 일자리, 환경, 공적개발 원조 등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국방 예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한국의 외교통일 예산은 국방 예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에게 인간을 위한 안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사람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중심으로 안보 패러다임을 다시 구성해야 할 시간입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 가능한 환경 등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비 증강이 남북 합의에 역행한다는 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은 정상회담의 결과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에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합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서 적대행위 중지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합의를 했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무력 증강 문제를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들은 한반도 군축의 바탕이 될 중요한 합의들이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군사비를 늘리고 전력을 증강해 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보복 응징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 사업은 핵 WMD 위협 대응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서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대폭 늘린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추가 도입, F-35B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경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은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한국군에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전력입니다. 이러한 군비 증강은 남북의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완전히 잃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올해 초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 보고를 통해 남한의 첨단 무기 증강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이 남북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 동안 이러한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원한다면 한국 정부는 국방비 증액과 과도한 무기 도입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남한의 군사력은 이미 북한에 비해서 우위에 있습니다. 남한의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총 GDP 규모를 넘어선 지도 오래되었고 이는 주한미군의 군사비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2019년 북한의 GDP 규모가 35조 원이었다면 한국의 국방비는 46조 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국방비 증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한의 재래식 전력 증강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추동해서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 그리고 상호 위협 감소,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군비 축소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한국의 평화단체들은 군사비를 줄이자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과도한 군비 증강에 반대하는 활동들을 해오고 있고 그 일환으로 매년 정부 예산심사 시기 국방예산의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계 군축행동의 날에는 한국의 여러 평화 환경단체들과 함께 군사비를 줄이자고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리의 자원을 군비 증강이 아닌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데 사용합시다. 군비 경쟁을 중단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합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군사비를 줄이자는 요구는 분단국가이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국에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군축운동은 많은 비난을 받아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군사비를 줄이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 안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군비 축소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특히 발표 마지막에 해줬던 이야기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에 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데 많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군사비 지출 증가로 인해서 스스로 읽어낸 성과는 정반대로 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인상에 남았고요. 이것으로 오늘 네 분의 발표자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이 세션을 함께 해주셨던 참가자분들, 유튜브와 줌으로 시청해 주셨던 분들의 의견과 질문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아직까지는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튜브와 줌 링크에서 채팅창에서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고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김민영 님이 오늘 발표 내용이 자료집으로도 나올 예정인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DMZ 포럼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자료집, 게시글에 자료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 포럼 종료 후에 업로드 예정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5월 22일 이후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 그 이후에 다운로드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가자분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발표하신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발표에서 클로에 뮬러헤터님이 소개해 주신 그 델라스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은 환경위기가 근본적으로는 전 지구적 위기인 반면에 각국의 안보 솔루션은 각국 국경 방어를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데 환경위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군사적인 안보 위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 기사를 하나를 확인을 했는데 지금 다행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이 이루어졌다는 기사를 봤는데 한국 정부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라엘에 2,885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326억 원어치의 무기를 판매했다고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게 그 전 6년에 비하면은 무려 20%가량 향상된 무기 판매라고 하는데 이처럼 군사비 지출에 관련된 것도 전 지구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맞서는 행동도 전 지구적인 행동이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미국에 있는 평화활동가들이 미국의 군사비를 줄이고 한국의 평화활동가들이 한국의 군사비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함께 가야 할 일인데 그것 말고도 각국이 군사비를 지출하고 무기를 수출하고 수입하고 혹은 무력 분쟁에 개입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평화운동은 함께 막아낼 수 있을지 뭐 정답이 있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나 혹은 좋은 사례 같은 것들을 네 분 오늘 말씀해 주신 발표자분들께서 나눠주실 얘기가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Hi. 네.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의견을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글로벌 기후 위기를 말씀하신 것 같고 글로벌 군사 위기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두 가지는 그 경향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를 생각해 보면 이 군사적인 부문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 이런 사회 운동을 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 기후위기의 군사적인 측면도 우리가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군사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오염이 발생하고 있고 또 다른 유독성 폐기물 등이 발생을 하는 등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쟁의 상흔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첫 번째를 제가 그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패널에 계신 다른 분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세 번째 발표와 네 번째 발표에서 미국의 평화활동가들과 한국의 평화활동가들이 자신의 국가의 국방 군사비 감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활동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군사비 지출로 인한 문제들이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 연결된 글로벌한 문제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에 관련해서 평화활동은 어떻게 함께 글로벌한 연대를 할 수 있을지 거기에 있어서 좋은 사례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나눠주실 수 있는지를 여쭤봤던 것입니다. Yes, of course. 네, 감사드립니다. 설명을 다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서 현재 국제평화사무국에서 GCOMS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군비 축소에 관한 것이죠. 글로벌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 세계의 군사비의 10% 감축을 주장하고 있고 또 사회적인 운동을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여서 전 세계 정부에게 압박을 가해서 이 10% 삭감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군사비의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희가 획득해서 이런 구체적인 군사비 감축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있고요. 우리 캠페인의 주 목적은 이 전 세계적으로 평화 운동을 함께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첫 번째로 발표를 해주셨던 조르디 칼보 루네판스님께서 또 해주실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클로에 씨가 지금 전 세계 군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그 국제 기구들이 계속해서 글로벌 캠페인을 행하고 있습니다. 군사비 감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 기자회견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물론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바르셀로나에서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요. 전 세계적인 평화와 관련된 운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그리고 유럽 그리고 북미 그리고 남미 아프리카 이러한 국가들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평화운동하고 관련해서요. 그리고 앞으로 평화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조금 더 진보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에게 어필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당에게 이를 어필을 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운동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사비 삭감을 위해서 인권 문제라던가 페미니즘 문제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주의라던가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를 더욱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제평화국에서 어떤 활동들을 군사비 감축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각국의 평화활동가들과 협력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각국 평화운동이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밝혀주셨습니다. 네.
참가자분들께서는 아직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주시지 않아서 제가 또 패널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아니면 패널분들께서 서로 궁금하신 것들을 서로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토리 베테만 선생님께 이번에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평화운동이 미국의 막대한 미국 내에서도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군사비 감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특히 특별 예산이라고 그랬나요? 거기 그 감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과거에 그런 노력들이 어떤 성과를 냈거나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지, 혹은 뭐 눈에 띄는 성과는 아니더라도 어떤 시사점을 남겼는지, 이런 사례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Yes. 군사비 감축에 있어서 최근에는 감축을 한 사례가 없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증강폭을 그래도 좀 줄이는 그런 형태의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3에서 5% 정도 과거에 군사비 증가를 추진했던 것과는 비교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좀 덜 약간 1, 2% 정도의 증가만을 가지고 가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F-35 전투기 또 더 이상은 그쪽에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런 국방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크게 감축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비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연방 예산의 비중에서 군사비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 또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군비 증강에 따른 그 부정적인 영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 알리면서 이렇게 우리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황수영 팀장님께는 저는 같이 활동하는 동료이기도 하고 자주 보기 때문에 질문을 제일 마지막에 드리게 됐는데, 또 이 포럼에, 이 세션에는 저 말고도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니까요. 그분들이 무엇을 궁금해할지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그냥 대신해서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평화운동도 한국 정부의 군사비 감축을 위한 활동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전체적으로 군사비 감축을 질문 있으시다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황수영 팀장님께는 따로 질문을 드려도 될 것 같고, 조르디 칼보 루판네스님께서 황수영 팀장님께 질문이 있으시다고 해서 그 질문을 듣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황수영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비에 대한 글로벌 캠페인을 이야기할 때 유엔에서 유엔 아젠다에 군사비 문제를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평화운동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국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은 확실히 그러한 노력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유럽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한국은 그러한 평화운동에
아젠다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한국 정부가 그 전망이 저는 밝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통역 통해 이해한 것이 맞다면 그런 군사비 축소나 평화를 군축이나 평화 어젠다를 위한 그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한국 정부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 그러한 전망이 전 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이야기를 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전히 한국이 아직 이제 군사비 그 증액의 이유로 주로 이야기되는 것이 이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 그래서 계속 군사력을 이제 증강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이제 한미동맹이라는 것 때문에 미국과 굉장히 밀접하게 군사 전략이 연동되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무기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군사 전략의 어떤 부분은 좀 독립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사회 논의를 이끌어가거나 하는 것이 좀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왜냐하면 또 핵무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핵무기 금지 조약이나 여러 국제사회 논의에 한국이 핵무기 없는 세상이나 한반도에는 찬성하고 하고 있지만 그런 논의에 이제 미국과 같은 입장을 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핵무기 금지 조약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긍정적인 답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필요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그거를 조약에 찬성하거나 가입하기는 어렵다. 늘 이런 현실적인 이유라는 거를 대왔기 때문에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좀 그 기존의 그 남북 관계가 걸어온 지난 2, 3년간을 되돌아보면서 군비 지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여론이 좀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도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 지지를 요청하는 입장에서도 군축이나 평화를 위한 논의에 좀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같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 사실 오늘 이 세션이 준비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서요. 발표를 하셨던 분들의 마무리 발언 정도만 들으면 시간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셨던 네 분 선생님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는데 마무리 발언 순서는 발표했던 순서의 역순으로 거꾸로 황수영 팀장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고 제가 뭐 따로 말씀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쭉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왔던 동료 활동가분들과 같이 이렇게 DMZ 포럼에서 이 군비 지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 군비 축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평화의 관점에서든 혹은 다른 사회 지출을 늘려야 하는 관점에서든 군비를 삭감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많은 분들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활동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청해주신 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Please give us the comment, Ms. Tori Vetterman. Great. It was really great to be here with all of you and talk.
네, 오늘 이렇게 뭐 군사비 지출이라던가 아니면 이로 인해서 어떤 그 해악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 빈곤, 그리고 보건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의 영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앞으로 평화운동과 관련해서 뭐 학계나 또 산업계 또 활동가 모든 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저희의 노력을 추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를 이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협력했으면 좋겠고, 또 GCOMS 캠페인에서 이런 많은 한국에서의 평화 단체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많은 협력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은 대응과 또 많은 그런 활동이 있기를, 그런 솔루션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세계 군사비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것을 정책적인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서 정부와 또 UN 그리고 여러 활동가들이 함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패널 선생님들의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까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네 분 선생님들, 그리고 끝까지 함께 참여해주신 줌과 유튜브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들과 또 이 세션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통역사님들, 기술 지원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세션 군비축소와 인간안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비축소와 인간안보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세션을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의견을 주신 연사분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이것으로 물러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